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달부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돌려주는데 K패스는 월 60회로 제한되지만 인천 아이패스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청년에게는 30%를 환급해 주는데 청년 지원 대상을 39세까지 넓혔고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매달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다음 달에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에 출퇴근과 여가 활동을 포함해서 하루에 지하철 3번을 이용하고 있고 한 달 대중교통 요금으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아이패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출퇴근하는 분들 중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광역버스에 대한 아이패스 제도도 시행을 해서 8만 원으로 무제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 아이패스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인천 아이패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부의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인천시 주소지를 인증받으면 자동으로 인천 아이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에 동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4.10 총선 이후 국회가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부총리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주요 요직을 휩쓸고 있는 건데 인천이 여야 수뇌부를 장악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인천 정치권이 여의도 중심부를 장악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투톱이 인천 정치인으로 꾸려진 겁니다. 핵심 친명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첫 국회에 입성한 뒤 3번 연속 당선하며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투톱 체제를 토대로 개혁 국회를 예고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끈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수습과 재건을 책임질 수장도 인천 정치인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배준영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된 데 이어 비대위원장까지 인천 정치인이 장악한 겁니다. 황 비대위원장도 연수구 갑에서 15대부터 19대까지 내리 당선하며 사회부총리에 올랐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다른 지역구에 공천된 이후 그 자리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물려받았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제 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약세를 보였던 인천 정치권.
과거 국회 부의장과 당대표를 배출한 적은 있지만 여야 모두 수뇌부를 장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구 미철구 을에서 5선에 오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마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등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첫 당정협의회를 연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개최 후보도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인천과 경주, 제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국힘에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등 교통 현안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종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관련한 현안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바이오 특화 단지 이제 선정과 관련한 현안, F1 유치 관련한 문제 등등 현안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당정 간의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과 인천시는 한 몸이라며 앞으로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각 조직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 사업들을 논의하고 인천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개최도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제주, 경주시를 후보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 후보도시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유치계획 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 태릉 빙상장을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를 비롯해서 동두천과 원주 등 7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서구는 공항 접근성과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도 이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새로 짓습니다. 태릉 빙상장이 조선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가 결정되자 이를 대체할 경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정부의 대체지 공모에 서구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위치는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입니다. 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예정 부지입니다. 이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의 접근성이 20분 이내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만 춘천과 원주, 철원 세 곳이 도전장을 냈고 경기도 김포와 양주, 동두천도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서구 정치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대 장점은 접근성과 기반 시설입니다. 고속도로와 인접해 국내외 선수들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 추가 비용 없이 즉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인프라와 접근성,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빙상, 스케이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천 서구가 중심이 되고 인천 서구에서 그 환호가 울릴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도 장점 중 하나로 꼽습니다. 스타필드와 아산병원, 영상단지 등이 인근에 들어서는 만큼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함께 다양한 어떤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서구는 지난 1일부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구는 한 달간 주민 의견을 받아 대한체육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백령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령도 대형 여객선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번째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건데요. 옹진군은 선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유일한 카페리선이었던 하모니 플라워호.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카페리선이 끊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 옹진군은 백령항로의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해 그동안 8차례나 공모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여객선 도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번째 백령 대형 여객선 도입 공모에서 선사 2곳이 응모한 겁니다. 옹진군은 3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솔해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솔해운은 경상남도 통영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선사입니다. 이 선사는 백령항로에 2,000톤급 이상 신조선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도입 가능한 여객선 규모를 기존 2,000톤 이상에서 1,700톤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중고 여객선 선령 기준도 15년 미만에서 17년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밖에 20년간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고 5년간 정액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동시에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옹진군은 향후 선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협약 체결 후에도 배를 건조하는 데 2에서 3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백령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는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으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날의 기억과 함성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 앞 광장은 5만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군부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 이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자행됐고 이는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일으키며 이듬해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38년 전 그날처럼 함께 걸으며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들.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뜨거웠던 민주주의 열망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제가 인천에 살면서 이 5.3 민주항쟁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아까 리플렛 같은 것도 보면서 좀 확인하고 그리고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참여를 했고요. 잘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은 인천 5.3 민주항쟁. 특히 올해는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7월 인천 5.3 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히려 소요죄로 해서 사태다, 5.3 사태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뒤에 이제 민주항쟁이 됐고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법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37년이 걸린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항쟁 당시 참가자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5.3을 재석하고 그때 정신을 기억 보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 새로운 활기찬 미래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38년 전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 하지만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인천 5.3 민주항쟁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잇기 위해선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 창영초등학교는 인천 3.1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창영초등학교의 공식 개교 연도는 1907년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11년이 앞선 1896년에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역사 기록을 재조사해서 창영초등학교를 비롯해 총 4개 학교의 개교 연도를 바로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3.1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동구 창영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공립초등학교로 그동안 창영초의 개교 연도는 1907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교 연도는 이보다 1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95년 공포된 소학교령에 따라 이듬해인 1896년 창영초등학교의 전신인 인천부 공립소학교가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교사 변형대가 이곳에 발령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학제를 보통학교로 개편하고 창영초등학교의 개교 연도를 1907년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로써 보통학교령에 의거하여 운영된 국립보통학교는 기존 소학교령에 의거해 운영된 공립소학교의 연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1896년 1월 말경부터 운영되던 인천부 공립소학교가 1907년 4월 1일로 인천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고 이후 인천 창녕초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인천 교육역사 바로세우기 운영단을 꾸려 연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 새 개교 연도가 적힌 현판을 학교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단절됐던 학교의 옛 역사가 복원된 만큼 학생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왜 1907년을 개교기념일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학교의 역사가 잘려나간 이유가 일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창녕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시 교육청의 연구로 창영초를 비롯한 학교 4곳의 개교 연도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화군 길상초등학교는 기존 1920년에서 1906년으로 변경됐고 하점초등학교는 1922년, 서도초등학교도 1935년에서 모두 1907년으로 당겨졌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구 감소로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죠. 특히 이 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강화군에 방치된 폐교가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체 망원경 앞으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별자리에 대한 설명까지 더해지니 감동은 배가 됩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이 두 개가 바로 쌍둥이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이
주택이에요. 쌍둥이다리의 폴룩스, 동생격인 폴룩스와 형인 카스토르입니다. 인천 최초의 천문과학관이 강화에 문을 열었습니다. 20여 년 전 폐교 이후 방치된 강후초등학교 자리가 천문과학관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총 100억 원. 체험관 3곳을 비롯해 투영관과 관측실 2곳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열었는데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이 풀로 차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시간대인 저녁 7시 반 또는 저녁 8시 반의 예약은 평일에도 많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강화구는 천문과학관이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한테는 여기 학교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광 장소를 만들고, 특히 강화에는 많은 펜션이 많은데 밤에 볼거리가 없어서 밤에 관광할 수 있는 명소로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칫덩이였던 폐교는 인천 최초의 천문과학관이란 새 옷을 갈아입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복덩이로 탈바꿈했습니다. 강화구는 인터넷 예매가 마감되더라도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반대로 전세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LG엘로비전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빌라 매물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8, 90, 100 이상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67.7%로 2년 전과 비교하면 1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월세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들은 간간히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아파트의 월세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9% 가까이 오른 건데 대학생 등 청년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학업을 살짝 포기하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 살기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기숙사 떨어진 친구들이 같이 주변에 월세방 구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빌라 전세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 월세 전환 가속화로 월세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